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하죠. 그 이름 경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매주 수요일 경제를 쉽게 들려드리는 남자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합니다. 참 쉬운 경제. 자, 오늘도 동기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줄 정 많고 덕 많은 그분,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뉴데일리 증권부장 정 많고 덕 많은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참 쉬운 경제 시간 수요일 기대한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미국이 경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조업 지표, 한마디로 물건을 만들고 이런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2년여 만에 다시 좋아졌어요. 18개월 만에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로 가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또 불안하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디가 불안할까요? 글쎄요, 높은 물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혀서 미국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높은 물가. 이번에 물가 지표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왔고 개인 소비 지출 PC라는 항목이 있는데 네. 이게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척도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PC가 높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낮게 나왔어요.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는데 여전히 생각보다 물가 하락, 고물가가 좀 내려가는 게 더디긴 하고요. 물가도 물가인데 미국 쪽에 진짜 위험 요소로 꼽히는 건 바로 계속 대두가 되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이면 상가 건물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답이죠. 근데 지금 주디가 있는 그 건물도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이 아니니까 네. 상가 건물인데 미국에도 상업용 부동산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큰데 이 부실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음들은 사실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공실이 많아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까지 치솟으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인 건데요. 근데 향후 3년간 도래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서 은행들은 지금 비상에 걸렸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2,700억도 아니고 네. 2,700조면은 이게 아무리 천조국이어도 감당이 될까 싶어요. 그렇죠. 네, 무섭죠. 이 얘기 네.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크기이긴 한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부동산 자문 중개하는 뉴마크라는 데에서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에 달하고 현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재융자돼야 할 거라고 밝힌 겁니다. 우리도 그 집을 한번 다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고정해서 변동금리로 바뀌게 됐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서 재융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중에 보니까 올해에만 9,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58조 원의 대출이 상환되거나 아니면 재융자돼야 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향후 3년간 만기 도래하는 대출 가운데 우리 돈 907조 원 정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데가 이런 문제로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은행의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 원 규모의 대출 판매를 담당하는 뉴마크의 메리고신이라는 CEO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향후에 은행들이 압박을 이것 때문에 받게 될 거고 이번에 주는 이 대출의 벽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 단계다. 여기 좀 엄청나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은행까지 파산할 정도면 진짜 공포감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부실은 어느 날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금리하고 이자의 상관관계 때문인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제 돈 주고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그렇죠. 빚이 너무 싫어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할 때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 원리라고 하는 걸 써요. 한마디로 빚을 일으켜서 자금은 적게, 내 돈은 적게 쓰고 자금은 크게 조달해 갖고 가치가 큰 부동산을 내 돈 적게 들여서 매입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투자 금액이 전체 1, 20%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 80%는 뭐예요? 빚이죠, 빚.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10억 원짜리를 구입을 해요. 네. 내 돈 2억 원만 넣고 8억 원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구조예요. 그럼 내 돈 20%만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치는 10억 원인 거잖아요. 그럼 8억 원을 빌렸으니까 이자 내야 되죠. 근데 이자를 낼 때 금리가 저렴한 시기, 즉 저금리 시대에는 8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해당 상업용 부동산을 공실 없이 돌리면 그 8억 원에 대한 그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2억 원만 투자를 하고 10억 원짜리 건물을 돌리면서 이자 다 내고도 룰루랄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는 장사한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네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대체적으로 이런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몰리겠죠? 투자가 몰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 금리가 오를 때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위험해져요. 그냥 한마디로 위험해집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가치도 떨어져요, 이때는. 그럼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꽁 먹고 알 먹기 했으면 이번엔 꽁도 뱉어야 되고 알도 뱉어야 되고 지금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로금리에서 미국 금리가 지금 5%를 넘어갔습니다. 이자가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니까 팔고 싶은데 너도 나도 팔겠다고 하니까 매물이 쌓이죠. 안 팔리는 상황이 이어지죠. 여기다 공시가 일어납니다. 이자 비용 자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아져서 이걸 이제 부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낮은 금리에 그 당시에 대출을 활용하고 또 급하게 과도하게 투자가 이루어졌던 사무실, 다가구, 주거용 아파트 이런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비용 증가는 알겠는데 공실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공실 이상하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강남 쪽 가보면 다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중심지는 안 그러겠지만 대체적으로 근무 형태가 미국 쪽은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뭐 했어요? 물론 이제 재택근무. 방송하는 분들은 재택근무 못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택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도 이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무실에 대해 철거 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뉴욕시 안에서만 5천만 평방피트 이게 이제 465만 제곱미터 사무실이 철거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이 고용이 좋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뭐 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구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은 해고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사무실 공간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사무실 공간을 키워야 된다라는 니즈 즉 필요가 덜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51%나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미국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신경 쓰고 막으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지켜봐야겠고 또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름값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릅니까 계속? 그 운전할 때 요즘에 한동안 기름값 내리다가 요즘에 가면 막 비싸잖아요. 네, 동네에 따라 막 1,700원 하는 동네들도 이제 맞아요. 있을 겁니다. 더 비싸진 동네도 있고. 많이 올랐어요. 와,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런 생각 듭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지금 9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WTI라고 하는데 이게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불리거든요. WTI 가격이 지금 84달러를 오늘 아침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에 WTI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할 때 그 불이라고 하잖아요. 70불 아래까지 내려갔었는데 어느새 이제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 85달러까지 가게 생겼어요. 지난해 2023년 10월에 85달러 수준이 고점이거든요. 이 최근에 여기까지 근접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오르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산유국들이라고 하는 기름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아껴 쓰지 않니 그러지만 기름이 펑펑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산유국들이죠. 여기도 감산을 하거나 증산을 하거나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감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중동 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는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산유국들에서는 원유 생산을 줄이는 감산 기조를 이어가는 건가요? 이 나라들은 기름이 무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비싸게 팔면 많이 남겠죠. 그럼 최대한 가격을 올리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을 조절을 하면서 가격을 조절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산만 하게 되면 여담이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 저항이 생겨서 대화는 언제부턴가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럼 또 그때
가격을 맞추는 건데 이 수요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깨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요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 조절을 하고 이번에는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조금 높여서 이익을 많이 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세계 석유 수출국 중에서 굉장히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네. 이달 초에 하루 47만 1000배럴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고요. 최근에는 석유 업체에 또 감산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오펙 플러스는 오펙하고 러시아를 말하는 건데요. 자발적인 감산도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외신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오펙 플러스 장관급 위원회에서 6월 전체 회의 때까지 현재 감산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감산도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도 높아졌어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10여 명이 이스라엘의 총격에 사망한데 그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 내 지상군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기 분쟁이 그리고 전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권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는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갖고 러시아 정유 시설을 지금 직접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정유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생겨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하나씩 겹쳐져 가지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보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수요도 늘고 있나요? 중국 쪽의 경기가 괜찮아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중국 쪽이 원유 시장에서는 큰 손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예상을 해보면 우리 단골집에 오시는 정말 부잣집 사장님이 매일매일 와서 그 가족들이랑도 그 직원들이랑도 드셔주시면 그분이 큰 손인 거고 그렇죠. 진짜 매출을 담당해 주시는 거거든요. 세계 원유 시장에서는 중국이 그런 큰 손입니다. 근데 원유에 대해서 큰 손인 중국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이 사장님도 경기가 안 좋으면 밥을 외식하는 수요를 줄이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법인카드 집행 비용을 줄이잖아요. 네. 그럼 수요를 못 늘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제나 이런 원자재들은 향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장님이 다음엔 올 거야. 요즘에 좋아지고 있대. 그러면은 조금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를 보니까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경기도 괜찮아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경기 좋아지니까 기대감에 원유 수요도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다행이네요. 이제 중국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봐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미국 좋다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애틀란타의 연방준비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1분기의 GDP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를 0.5%포인트를 더 높여 잡았어요.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구나. 제조업 경기는 18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고 코로나 시국 이후에 제조업이 제일 좋아지고 있고 듣기만 해도 어때요? G1 국가 미국과 G2 국가 중국의 경기가 조금 괜찮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수요가 향후에 탄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물음을 갖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국제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두 나라 얘기를 들으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많이 들죠. 애꿎은 피해는 또 우리가 또 당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그러면 향후에는 기름값이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게 유가가 좀 떨어져야 물가도 떨어지고 우리도 좀 팍팍한 삶이 나아질 텐데 아쉽게도 지금은 내릴 만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크게는 안 나와요, 시장에서. 근데 이건 또 원자재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미국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차를 많이 타는 시즌, 한마디로 뭐예요? 휴가나 나들이를 가는 시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수요가 당연히 차를 많이 타니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중국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원유를 지금 기대감이지만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기름을. 그러면 이 수요 개선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를 자극할 확률이 높아졌고요. 지금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고물가에 다시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국제유가 반등이 점쳐지면서 글로벌 그 각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거든요. 고물가는 그대로 각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시켜요. 오늘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미국 쪽이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6월에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 네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금리를 못 내려? 그러면 조금 위험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계감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정 구간이 되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이어가지 않거나 지금 감산한다고 하는 게 자율 규제예요. 네. 그렇게 되면 산유국들이 있잖아요. 배신자가 나옵니다. 오. 이탈 국가가 생겨요.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큼만 하루에 감산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지금 팔면은 조금 더 이득이거든요. 이 산유국들은 경제 사정이 다 달라요, 저마다. 그렇죠. 네. 그래갖고 지금 10만 줄일 건데 우리가 사실은 5만 줄이고 5는 조금 더 팔아봐야지. 음. 이렇게 되면은 감산량이 아닌 거잖아요. 증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음. 아까 이제 중동 말씀드렸는데 중동 쪽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휴전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음. 유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는 항상 단정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쪽이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서정덕 부장께서 뭔가 국제 유가를 움직이는 이런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국제 어떤 거요? 유가 소식을 뉴스에서 들어요. 그럼 네. 국제 유가가 올랐다. 그럼 기름값이 정말 눈 한 번 깜빡하면 다 올라요. 근데 네. 국제 유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 왜 속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핑계 같은 건데 네. 이게 국제 유가를 이제 재고 자산으로 잡아놓잖아요. 사실은 정유사들이 이제 잡아놓는 거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당장 못 내리는 거, 레깅이라고 하고 역레깅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산 거예요. 3개월 전에. 네. 근데 지금 가격이 13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원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냥 130원에 파는 거죠. 어허. 네, 그때는 바로 반영을 해요. 그렇죠. 네, 반영을 해야죠. 근데 반대로 떨어졌을 때는 손해보는 거니까 반영이 늦어요. 왜? 우리는 재고를 비싸게 샀으니까 조금 천천히 내릴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레깅 효과, 역레깅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갖고 비싸게 산 거는 더 비싸게 팔고 싶고 비싸게 산 거 싸게 팔고 싶진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적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진율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뭐 권한이 없어서요, 선생님. 아니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릴 거면 똑같이 올리고 내릴 거면 똑같이 내리고 이 시기가 똑같이 반영이 돼야 이 되는 부분은 거 뭐 아닙니까? 계속 지적이 받고 있는 것 같긴 그죠. 한데요. 이게 뭐 논리가 그대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떻게 그 내려갔다고 할 땐 다음날 가보면 전혀 미동도 없고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다음날 가면 10원, 20원씩 계속 올라 있으니까 약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예. 내려가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천천히 내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체감하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만 체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맞습니다. 네. 예. 유가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 많고 덕 많은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